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이 죽을 뻔했던 그날 이후로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서서히 부서졌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돌아서야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던져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숨을 막았고 그 순간을 사고라는 말로 덮어버린 어른들 속에서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늘 그랬듯 책임을 피했고 남편은 누나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고 저는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는 사실 끝이 아니었고 제 딸이 어른이 된 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고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진실 앞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63세 김정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소개로 그리고 제 딸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작은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늘 무표정합니다. 웃을 이유도 울 여유도 없는 얼굴이죠. 계산대에 서 있으면 하루에도 수백 번 봉투 필요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서 제 하루는 흘러갑니다. 겉으로 보면 제 삶은 아주 조용하고 평범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계산대 아래에서 제 손은 늘 조금씩 떨립니다. 카드 결제 소리가 날 때마다, 바코드가 찍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에 어떤 기억도 함께 깜빡입니다. 그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제 딸 서연이가 있습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웃어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두고 얌전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 아이의 몸짓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런 아이를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누이 박미숙 씨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평가부터 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기가 없어? 집안 분위기를 너무 죽이네. 그 말들은 늘 웃음 섞인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를 제 쪽으로 당겨 앉혔습니다. 괜히 물을 더 떠오고 반찬을 더 챙기며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참는 게 집안을 지키는 일이고 침묵이 미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는 늘 시누이의 말이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밥을 언제 먹는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도 되는지까지 모두 그녀의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누나 앞에서 늘 작아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었지만 그 집에만 가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서 상황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유난히 맑았고 서연이는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며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참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평생 남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누이 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옷차림부터 표정까지 훑어보는 그 눈길은 늘 그랬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비교는 계속됐습니다. 사촌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성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더 많이 웃었습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던져진 한마디 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다음 장면은 지금도 꿈처럼 끊어져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던 발, 밀리는 몸, 날카로운 소리. 의자가 넘어지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몸이 크게 휘청였고 저는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때 시누이는 놀란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실수였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이가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보다 상황을 덮으려는 말들이 더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상황이 나빴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사건은 없던 일이 되었고 책임은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시누이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괜히 일을 키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늘어났고 집안의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서연이는 더 말이 없어졌고 저는 그 침묵을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래 쌓인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짐을 싸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 아니 이런 시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이 있은 뒤로 제 일상은 겉으로는 그대로였지만 안쪽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이의 얼굴부터 확인하게 되었고 숨을 쉬고 있는지 밤새 잠은 제대로 잤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서연이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떠돌았습니다. 아이와 저 사이에는 말보다 한숨이 먼저 오갔습니다. 저는 괜히 괜찮은 척을 했고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말을 줄여갔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누이 박미숙 씨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애는 좀 어때? 그 한마디에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무난한 말을 골랐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 대답 뒤로 제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는 그날의 일을 두고 계속해서 사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들 놀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진실보다 조용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 성우와의 대화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퇴근 후 늦은 밤에야 집에 들어왔고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누나도 놀라서 그런 거야. 괜히 문제 키우지 말자. 그 말들은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언제 괜찮아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가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아이의 방 문을 열어보면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서연이는 괜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어른 같아서 저는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쪽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며 걱정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가 좀 예민하긴 했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 말들은 아이의 고통을 개인 성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퍼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예민한 아이를 둔 까다로운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고 저는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생활비와 일정 이야기로만 이어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면서도 그걸 말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수업 시간에 쓰러질 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극심한 불안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정작 아이를 위험한 자리로 다시 밀어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참아온 시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더 이상 혼자 버티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은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채 제 가슴 안에서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제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수없이 굴려보았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 성우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소리만 집안에 흐르고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조금 얘기 좀 해요. 그 한마디에 성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밤마다 잠을 설치는 모습, 병원에서 들은 말들을 차분히 꺼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괜히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도 힘들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끊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닿지 않는다는 걸 이미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세어가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본 무료 상담 안내를 보고 예약한 자리였습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만난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상황을 그렇게 정의해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슈퍼 앞 평상, 오래된 분식집, 아이 손을 잡고 다니던 길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 아이의 서류, 통장 몇 개. 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적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성우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날, 그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로 이럴 거야? 그 질문에는 붙잡음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누나에게 먼저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말은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날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이미 많은 걸 견딘 손이었습니다. 짐을 실은 작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얻은 집은 방 2개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빠듯했고 저는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보는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 있자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늘어났고
악몽에서 깨어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박미숙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그 소식은 곧 다른 이야기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안을 깨고 나갔다는 말,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옛 시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완전히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어?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다른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아직 그 문을 닫아두려 했지만 서연이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움직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라디오 소리,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먼지 섞인 햇빛. 저는 그 반복되는 풍경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야 한다고,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정리되지는 않더군요. 서연이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전학 수속을 밟을 때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예전에 큰 일을 겪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이 역시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은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저는 마트 근무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힘들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얼굴과 물건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제 사정을 깊이 묻지 않았고 그 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괜히 동정을 받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미용실 원장 오정란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머리를 하러 갔다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그 짧은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고개만 끄덕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사건 이야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정란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말. 그동안 저는 그 단어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사고라고 생각해야만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기억들이 하나씩 다른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에게 던져졌던 말의 톤, 신우이의 표정, 뒤로 물러서던 순간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날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역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날 기억이 다 나.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끊기지 않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 비웃음 섞인 말,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밀려났다고 느꼈던 찰나의 감각까지 말입니다.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말을 마친 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시댁 쪽 먼 친척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뒤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일 말이 좀 다르게 돌더라.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 박미숙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침묵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서연이는 혼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법, 기록, 상담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렸습니다. 그런 거 다시 들춰서 뭐하니?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냥 알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아이가 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아이가 저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변화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그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전에 저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만약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다면 저는 여전히 침묵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하루는 다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졌다고 믿었던 일상은 사실 잠시 멈춰 있었을 뿐 언제든 다시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서 있으면서도 자꾸만 손이 헛나갔고 잔돈을 몇 번이나 다시 세어야 했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으면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잠을 좀 설쳤어요. 그 말은 거짓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분명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을 때에 집중한 얼굴, 메모를 할 때의 손놀림은 어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병원 기록을 찾았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몇 장의 출력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의 응급 기록과 간호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한 급성 불안 반응.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잊고 살아도 된다고,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에는 이미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날 그냥 사고 아니었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 박미숙 씨였습니다. 전화는 평소보다 늦은 밤에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분명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요즘 서연이가 이것저것 알아본다며.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괜히 지난 일 들추지 말자.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경고로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주변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손님들 중 몇 명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동네에서 들리던 인사도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오정란 씨가 어느 날 미용실 문을 닫고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상한 소문 돌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제가 과거 일을 부풀려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학교에서 상담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최근 들어 공격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담임과 상담교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는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선택들이 오히려 아이를 문제의 중심에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저를 대신해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닌지 수없이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의 결심을 꺾게 될까봐, 열지 않으면 혼자 두게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신우이 쪽에서 먼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이 싸움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아이가 또다시 혼자가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할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이 싸움의 진짜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한마디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저를 다시 세우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같이 할게. 그 말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제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부엌 식탁에 앉아 날이 밝는 걸 지켜봤습니다. 밖이 밝아질수록 마음 한켠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밤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매는 손길도 신발을 신는 모습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내고 집에 혼자 남자 비로소 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억울하고 또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가 알아보고 예약까지 해둔 곳이었습니다. 낯선 건물, 낯선 냄새, 낯선 의자에 앉아 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떨렸습니다. 변호사 최도윤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인지 아이가 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정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제가 일부러 외면해왔던 지점들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신우이의 행동, 주변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니 그날의 장면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흐릿해지지만 마주할 용기가 생기면 오히려 선명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이 제게는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을 끓이고 밥을 하면서 아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제 뒤에만 서 있던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무렵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스로를 먼저 탓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참아야 했는지, 왜 아이가 침묵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 있으면서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무례한 말을 해도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제 삶 전체를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미숙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과거 일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 딸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 그 말들은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서연이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 버텼다는 것 자체가 힘이었다는 걸. 그 말은 저에게도 향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조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늘 대가가 따랐습니다. 조사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서연이는 눈에 띄게 피로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싸움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제가 또다시 아이를 위험한 자리로 밀어넣은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멈추고 싶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때마다 서연이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래.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아이를 대신해 나서는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싸움에 제가 함께 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적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진실 앞에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중심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덮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 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아 보였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아침이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놓고도 한동안 마시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조용히 나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 밑에는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간 제 불안이 아이에게 옮겨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숟가락이 몇 번 오갔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 무섭다는 말, 그래도 가야 한다는 말. 서연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앞에 설게.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잠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된 출입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늘 뉴스에서만 보던 공간이었고 제 삶과는 상관없는 곳이라 여겨왔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저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신우이 박미숙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서류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꼬이고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했고 몸만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자 먼저 신우이 쪽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다시 불가피한 사고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과민한 반응, 오해, 우연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들 앞에서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옆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의 차례가 되자 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모습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은 간결했습니다. 그날의 상황, 이후의 변화,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제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사람의 증언과 그날의 기록이 함께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였고 누군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우이 박미숙 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선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원망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차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정리를 위해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대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질문에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버티고 있다는 말이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신우이 박미숙 씨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고 주변의 소음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는 사과도 반성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인정이나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이보다 한 발 앞에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 말은 오래 준비해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리에 들어가며 저는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무언가는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묵으로 이어졌던 세월, 고개를 숙이며 버텼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비로소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법원 복도를 채우던 사람들의 발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조차 제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를 이 자리에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그 말 하나하나를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사고로만 치부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박미숙 씨는 판결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이전보다 작아 보였고 단정하던 모습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랍게도 분노보다는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사람이 눈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었지만 그게 곧 제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이 장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끝내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나서자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답답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모든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참아야 할 이야기가 없다는 안도감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오래된 분식집 앞에서 서연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자주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아직 있네.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추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말, 그땐 몰랐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선택의 문제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트 계산대로 다시 돌아간 첫날, 저는 유난히 주변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얼굴, 물건의 색깔,
계산기 소리까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 잘 해결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이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이전처럼 묵묵히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라 바라보고 선택하는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걱정보다 믿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미숙 씨에 대한 소식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사라지고 어떤 관계는 끝맺음 없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라는 걸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제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침묵을 끝냈듯 누군가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던 시간들 속에서 결국 저를 구한 건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지키기 위해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침묵을 깨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